구강 건강, 전신질환과 관련된 거를 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저는 턱관절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실제로 턱관절까지 이완이 되셨던 분들 실제로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턱관절에 이완돼서 입이 너무 안 벌어지셨던 분들도 꽤나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턱관절까지 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커버리고, 전신질환과 관련된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뭘까요?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죠. 한마디로 자가면역 질환이고, 관절을 이렇게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염증, 통증, 골파괴를 일으킨다. 쉽게 말하면 골파괴예요. 골파괴. 치주염 한번 봐요. 치주 세균 때문에 나타나죠. 마찬가지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잇몸 살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치은염, 잇몸 뼈까지 염증이 생겨서 파괴되는 게 치주염이잖아요. 치주 조직의 파괴, 잇몸 뼈의 파괴, 맥락이 같아요. 관련이 있을 법한데, 있을 법한 것 같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이비 과학이니까, 과연 과학자들 또 교수님들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과에서 진료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치과에서 쓰여진 논문들보다, 또 이것도 공부를 했던 거는 내과 쪽, 류마티스 내과 쪽에서 과연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 사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좀 눈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전신건강에 입안 세균이 중요한가? 우리 잇몸 세균 하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항상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게 징지발리스죠. 이 친구들이 이런 효소를 생성을 하는데, 펩티딜, 아르기닌, 디아미네이즈, 그러니까 아민을 떼내는 효소거든요. 어떤 단백질의 어떤 아미노산에 아민기를 떼어내서 단백질의 시트룰린화를 유도한대요, 이 세균이.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의 어떤 이 작용기가 있는데, 이 효소 때문에 끝에가 모양이 변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내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를 인식하기를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징지발리스 말고 이 아그리박터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백혈구 독소를 생성을 해서 중성구라고 하는 우리 혈액세포 안에 시트룰린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마찬가지 이 안티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항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만들어진 어떤 항체를 만들어서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관련된 것 중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ACPA, 안티 시트룰리네이티드 프로틴 안티바디, 그러니까 단백질 끝이 시트룰린화돼서 변형이 돼서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뼈를 공격한다. 그게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혈액검사 이런 거 하면 류마토이드 팩터라는 게 나와요. 이걸 해갖고 이제 피검사했을 때 이게 딱 나온다. 그럼 이게 뜨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확진 환자에서 이게 RF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RF보다 좀 특이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ACPA가 떴어. 그럼 이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확률이 RF보다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CRP랑 ESR이라는 게 이게 전신적으로 염증을 보는 수치인데, 이거는 입안에 고름이 차거나 다른 데 고름이 차거나 우리 앱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도 수치가 높아져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는 이 CRP랑 ESR 수치도 높아지지만 특이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할 때는 RF, ACPA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ACPA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면역학 되게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펩타이드 끝에 어떤 아미노산이 붙어 있겠죠. 거기에 이렇게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 성분이 있을 거고, 아민기가 붙어 있을 텐데, 그 효소가 이거를 떼어내 버리면 이 끝을 펩티딜 시트룰린이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 거니까 여기 항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친구, 요게 떨어져 나간 이 친구는 내 게 아니니까 우리 몸에 있던 항체들이 요놈 봐라 하고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인식한 친구가 이렇게 흉선으로 가서 막 B세포를 활성화시켜 갖고 이제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냐, 유전 요소도 있고 담배 같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미생물적인 요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논문에서는 이 피징지발리스가 꼭 반드시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피징지발리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효소가 이 ACPA 요거 항체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서 이 친구가 관절이 있는데 가갖고 골을
덜 파괴를 시킨다. 이게 이제 잇몸 세균과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핵심인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 담배도 펴. 양치질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이 녹아나질 않겠죠? 나만 하진 않겠죠. 녹아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잇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친구가 이런 효소들을 막 만들어내고 이거 하면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 조직도 파괴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 표현을 되게 잘 해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주 질환 모두 ACPA랑 박테리얼 컴포넌트랑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인데, 여기서 뭔가 이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쭉쭉쭉쭉 몸 안에서 뭔가 활성화가 돼서 이게 뭐예요? 오스테오클라스트, 뼈 파괴 세포죠. 그러니까 내 몸의 다른 뼈에 있는 뼈도 파괴를 시키고 잇몸뼈도 파괴시킨다. 이 그림 한 장에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정말 치주염이랑 상관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대해서 치주염이 얼마나 이완됐을까를 조사를 해봐야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좀 잘 된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RA0, RA10, RA10 이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한 횟수예요. 그 방문한 횟수에 따라서 치주염을 진단을 받거나 치주 치료를 받았던 횟수를 논문을 쓴 저자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방문 횟수에 따라서 치주염 환자 수도 증가하고 치주염 치료 비율 모두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내가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방문을 했던 횟수에 따라서 치주 질환에 걸린 환자들도 많고 치주 치료 실제 하고 있던 환자분들도 많으니까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징지발리스라고 하는 세균 혹은 다른 세균들이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이 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입안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더라도 덜 파괴적일 거예요 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치과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조금 요약이 잘 된 논문을 한번 가져왔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 사이의 구강세균 구성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를 했고, 세균 분석은 이제 DNA 칩을 이용해서 실제로 세균이 어떤지를 평가를 해본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연령이 더 낮아요. 이거는 실제로도 맞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병률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높고 나타나면 젊을수록 또 많아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평균 연령도 낮은데 치주 포켓이 더 깊어요. 치주 포켓, 잇몸 주머니잖아요. 주머니가 깊을수록 염증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환자는 찔러보니까 포켓이 더 깊더라. 그리고 포켓 뎁스, 그러니까 치주 포켓은 더 깊은데 이 CAL이라고 치주 부착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잇몸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AL은 뼈까지 얼마나 녹았나를 보는 수치라고는 하는데 요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수치를 보니까. 그 말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찔러보니까 피가 나. 실제로 잇몸에 염증은 있어. 그런데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뼈 파괴는 크게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죠. 그리고 DNA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균 분석을 쭉 다 했어요. 해봤더니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치주과 교과서를 보면 잇몸 세균을 무슨 컴플렉스적으로 나눠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게 레드 컴플렉스예요. 왜 레드겠어요?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뭐 이 피징지발리스, 뭐 탄네렐라, 뭐 트레포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주로 깊은 치주나, 그러니까 염증 주머니가 깊은 데서 주로 발견이 되고 치주염을 일으키고, 얘네들이 발견이 되면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 치은염이 아니에요. 뼈까지 파괴되는 치주염으로 이완된다.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류마티스 환자군에서 이제 DNA 분석을, 세균 분석을 다 해보니까 이 염증 관련된 레드 컴플렉스군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안에서 레드 컴플렉스 말고 이제 좀 건강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조금 감소를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논문을 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세균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징지발리스가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레드 컴플렉스 말고 이 피징지발리스 자체가 류마티스 발병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이제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징지발리스가 레드 컴플렉스는 맞는데 그 레드 컴플렉스 중에서 이 피징지발리스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위험인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조금 평가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딱 비교를 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데서 흡연, 내배나 높아요. 내배. 그리고 스트레스라고가 있다고 표현한 게
또 2배가 높거든요. 신기한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난 몸이 아픈데 담배도 피고 있고 스트레스도 높다니. 그러니까 이 전신건강과 구강질환은 항상 진짜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쭉쭉쭉쭉 세균을 또 분석을 했는데 아까 제가 CA라는 표현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잇몸 가장자리부터 찔렀을 때 푹 안 들어간 요 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CAL이라고 하는데, 이 CAL이 이제 클수록 잇몸 뼈가 많이 내려간 거니까 치은염이 아니고 치주염에 예언된 정도를 평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그 수치예요. 그래서 어떤 세균들이 많이 발견되느냐, 그래서 그 세균들마다 이 CAL 수치가 어떤지를 이제 통계 처리를 쭉 해보니 레드 컴플렉스는 CAL의 증가가 이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레드 컴플렉스가 발견이 되면 CAL이 유의하게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치주 조직이 파괴가 되고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잇몸 세균, 그러니까 잇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세균들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세균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표를 보면 이제 세균뿐만 아니라 뭐 흡연,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랑 맥을 조금 같이 해요. 흡연자 레드 컴플렉스가 고농도야 에서 치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랑 잇몸 조직, 치주 뼈까지 파괴한 수치가 모두 다 높았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안 좋은데 흡연까지 하다 보니 잇몸 건강과 관련된 안 좋은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기다가 가족력이 있고 그 레드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세균까지 있는 환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위험이 더 크게 증가를 하더라. 스트레스군은 비스트레스군보다 요 세균 농도가 높고 잇몸을 조금 건강하게 하는 그 건강 세균도 농도가 낮아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흡연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가족력이 있고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도가 팍팍팍팍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여기까지 논문을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구강 세균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영향을 그래 미친다. 레드 컴플렉스 그 영향을 미쳐. 그러면 반대로 잇몸 치료를 해서 안 좋은 세균들을 다 없애고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하면 이 친구가 개선이 돼야 더 상관관계가 있겠거니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치과 쪽 논문이 아니고 이 류마톨로지, 그러니까 류마티스 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치주 치료를 했던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과연 어떻게 개선을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했는데, 이 V1, V2, V3는 잇몸 치료를 하기 전 치료 2개월 후, 6개월 후를 평가를 한 건데, 보니까 잇몸과 관련된 수치들은 모두 개선이 돼서 당연하겠죠. 잇몸 치료를 했으니까 잇몸 염증과 치주 파괴와 관련된 수치들은 모두 개선이 됐어. 그러면 류마티스랑 관련된 요인들은 어떨까 보니까 전체 환자군,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없거나 경증이거나 잇몸 질환이 심한 환자분들 전체로 봐서는 잇몸 치료를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것들이 변화가 없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주염과 관련이 있다며, 잇몸 관련 세균이랑 관련이 있다면서 잇몸 치료를 했으면 정말 관련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련된 수치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우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뒤로 넘어가 보니까 페리오돈타이티스, 그러니까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그 RA 팩터라든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는 어떤 항체, 그 다음에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감소를 했대요. 그 말은 적어도 이 논문 그리고 다른 논문을 봐서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중증도 이상에서는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치주염과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요소들도 유의하게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과 관련해서는 저희 치과 쪽에서 말하는 어떤 결론보다 내과에서 관련된 정리된 논문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들이 판단하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류마티스 내과 혹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권해줘야 저는 내 몸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 치주염을 동반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비외과적 치주 치료가 이제 질병 활성도를 완화를 시키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항체 있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를 진료를 볼 때 정기적인 치주 검사, 병행 치료가 권장이 되죠. 왜? 중증도가 될수록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논문에서는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에서만 이제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시작과 동시에 치주 치료를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논문도 있어요. 이거는 치과 의사들 생각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내과 선생님들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셨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보셨는데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있거나 내가 어떻게 구강 검진을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다면 지인분들 중에 그러면 너 이제 치과 가서 잇몸 치료도 좀 같이 해 라고 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이런 메디컬 논문들도 정말 감사한 거는 치과 영역이 본인들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와 함께 구강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과적 논문에서는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변신질환과 이 잇몸병과의 상관관계는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관계가 많아요.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증도 이상의 치주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확실하게 티가 나게 좋아진다고 하지만 다른 논문들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 치주치료와 동시에 시작을 하면 활성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도 같이 해보시면 너무 아프잖아요. 관절염 오면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치주치료도 받으시고 양치질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